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의학부 교수 오재혁입니다. 오늘은 중앙대학교 의학부 임상교원분들의 교수 승진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앙대학교 교수의 승진 절차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정년보장 심사에 포함되어 있는 피어 리뷰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매년 진행되는 교원들에 대한 업적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조기 정년 보장이라는 제도를 본인도 활용을 해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년 보장 임용에 관한 시행 세칙이 있습니다. 2022년 5월 26일 마지막으로 개정이 되어서 모든 교수님들께서 아마 이메일로 공지를 받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행세칙 내에 정년보장 임용에 관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숙지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중앙대학교 교수의 승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교수가 6년제이고요. 부교수가 5년, 그리고 교수 승진 심사와 정년보장 심사를 동시에 진행해서 이 심사를 통과하면 이제 교수, 즉 정교수가 되어서 65세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모든 교수님들은 다 정년보장 심사를 통과하신 분들이고요. 정년보장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교수가 될 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조교수가 5년제였는데 2016년부터 6년제로 늘어났습니다. 되게 임상 교수들은 되게 이제 펠로우나 임상교원으로 있다가 이제 전임교원으로 발령을 받게 되기 때문에 조교수 1년차로 발령받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조교수 3년차, 4년차, 5년차 이런 식으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근데 기존에는 재임용이 3년이고 예를 들어서 조교수 5년차로 발령을 받았으면 조교수 5년, 그 다음 6년, 2년 근무하고 나서 부교수로 승진이 되고 그 다음 부교수 2년차로 올라갈 때 재임용 심사를 받는 이런 구조였는데, 이제 대학 당국에서 행정 편의상 재임용 심사와 승진 심사를 함께 묶어서 초임 직급 3년을 유지한다는 조건을 2016년부터 만들었는데, 이게 일부 교수님들께 좀 안 좋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임용직급이 조교수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이신 분들은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초기 임용직급 3년 동안 어차피 조교수이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조교수 5년차나 6년차로 처음 발령받으신 분들은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조교수를 5년차 발령받으신 분들은 조교수 5년차, 6년차, 부교수 1년차가 되어야 되는데 조교수 7년차가 되는 거고, 조교수 6년차로 발령받으신 분들은 원래는 조교수 6년차 이후에 부교수 1년차, 2년차 가야 되는데 조교수 6년차, 조교수 7년차, 조교수 8년차가 되는 겁니다. 대학 당국에서는 그 3년 후에 승진을 할 때, 예를 들어 조교수 5년차로 임용됐으면 승진할 때는 부교수 2년차로 승진한다. 조교수 6년차로 임용이 됐으면 승진할 때 부교수 3년차로 승진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조교수하고 부교수, 교수 사이에는 직급 간에 임상교수 분들은 병원에서 연봉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계단식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좀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인 직급도 아래 직급으로 더 오랜 기간 묶이게 되고 급여도 오랜 기간 덜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소한 문제이고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슬라이드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교수 승진 심사, 즉 정년보장 심사의 최소 여건이 무엇인지가 관건인데요. 의학부 임상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기초교실은 또 다릅니다. 기초교실은 업적 기준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임상 교수님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연구 업적을 내야 되고요. 저는 이제 임상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연구 업적에 있어서 양적 기준은 국내외 14편으로 되어 있고, 사실상 국내 임상 교수님들은 국내 논문은 거의 안 쓰시죠. 왜냐하면 국내 논문은 교재 장려금 혜택도 전혀 없고 점수도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JCR,
즉 SCI 2 저널에 논문을 투고하고 계신데, 이 JCR을 기준으로 한 양적 기준은 JCR 300%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300%가 무슨 얘기냐면 오리지널 아티클 한 편을 단독 저자로 썼을 경우 100%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대략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오리지널 아티클을 단독 저자로 연구를 수행할 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자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특히 주저자가 이제 1저자와 교신 저자가 동일한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이제 주저자가 2명으로 늘어나면서 이 연구 점수가 50 반으로 이제 줄어들게 되는, 주저자 숫자로 되게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서 논문 한 편을 7명 정도의 저자가 쓰게 되고, 본인이 1저자나 교신 저자인 경우 평균적인 수준의 JCR Q2나 Q3 정도에 들어가는 저널의 논문을 실으면 보통 한 30% 정도가 안 됩니다. 20에서 30%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그 정도 논문을 10편에서 15편 정도 써야 된다. 그러니까 국내외 14편의 JCR 300%가 거의 비슷한 수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논문 거의 안 쓰시니까 JCR 300%를 양적 기준으로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양적 기준을 대체하는 기준이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제시가 됐는데, 좀 황당하게도 더 높습니다. 상위 20% JCR 400%. 이 대체 기준이 양적 기준보다 더 높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퍼센트를 처음에 잘못 쓴 거 아닐까, 상위 20% JCR 200% 아니면 100%를 잘못 쓴 게 아닐까 생각했는데, 아무리 다시 읽어봐도 400%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네, 여하튼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질적 우수성 1과 2 기준이 또 구체적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연구의 주도성 이런 부분들도 따지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 다 빠졌고요. 질적 우수성 1은 뭐냐면 상위 20% JCR 주저 한 편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대에서 교수를 하려면 적어도 부교수 재직 기간 중에 상위 20% JCR의 주저 한 편 이상을 쓰지 못하면 교수 승진이 어렵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SCI2라고 써있는데 이게 왜 SCI2라고 써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과거에는 SCI와 SCI2 저널이 이제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은 SCI와 SCI2가 SCI2로 통합됐고, 사실 JCR 내에는 이제 SCI 또는 SCI2가 포함됐었기 때문에 사실 JCR에 들어간 저널은 모두 다 SCI2 저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SCI2 주저 4편, 이거는 결국은 JCR 주저 4편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양적 기준과 질적 우수성 기준 1을 합치면 JCR 300%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상위 20% JCR 주저가 한 편 있어야 되고, 그 다음 SCI 주저 4편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질적 우수성 2가 또 생겼는데, 여기에 보면 상위 10% JCR 주저 2편이라는 또 황당무계한 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별로 고민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대체 기준이 있습니다. 대체 기준은 뭐냐? 이 아래 3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3가지 중에 한 가지만 달성을 해도 질적 우수성 2를 달성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대체 기준은 부교수 재직 기간 중 업적평가 총점 5년 기준으로 16점 이상. 근데 업적평가가 이제 S, A, B, C 이렇게 나오는데, S는 5점, A는 4점, B는 3점입니다. 그래서 부교수를 5년을 했다고 치면은 이제 B가 3점이니까 5년을 3점을 계속 맞으면, 예를 들어서 B를 맞으면 3, 5, 15니까 16점 이상을 달성 못하죠. 그래서 A를 한 번은 이제 맞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교원 업적 평가 100분위 기간, 즉 부교수 기간 중에 기간 평균이 상위 50% 이내. 이건 이제 이 등급으로 따진 게 너무 스트릭트하다, 이게 좀 말이 많아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대체 조건으로 추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위 50% 이내 또는 100분이 연도별 상위 40% 이내가 평가 기간 중 2번 이상. 굉장히 이런 기준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복잡한 기준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는 기존의 기준에 조금 이의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이번에 개정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수님들께서 잘 아셔야 될 부분은 양적 기준이 JCR 300%라는 거, 그 다음에
이 JCR 300% 중에 상위 20% JCR 주저가 한 편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주저 4편, JCR 주저 4편이 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충족하는 게 이게 미니멈 리콰이어먼트입니다. 이게 충족이 안 되면 교수 승진 심사를 아예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충족이 되는 분들한테만 아마 이제 승진 심사에 서류를 제출하라고 메일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하면 바로 피어 리뷰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그 연구 업적의 최소 미니멈 리콰이어먼트가 말 그대로 미니멈 리콰이어먼트라는 개념이에요. 그거를 달성했다고 해서 다 교수가 되고 다 정년보장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게 최소 기준이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그럼 뭘 가지고 이거를 잣대를 들이대서 나눌 것이냐. 그게 바로 이제 피어 리뷰라는 잣대를 대고 있는데, 이 피어 리뷰 평가지가 정년보장 평가서 서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도 누구나 다 그래서 이걸 알 수 있는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주관적이고 브로드합니다. 이제 대부분 타 대학의 교수님들이 이제 의뢰를 받아서 와서 평가를 하시는데, 읽어보시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상기 교원의 대표 연구 논문을 독창성, 중요도, 연구 결과 우수성, 학술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할 때 질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합니까? excellent, good, average, below average, poor. 이게 되게 황당하죠. 이게 이제 본인이 타 대학에 가서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딱 주어졌다고 하면은 과연 어느 정도의 업적을 낸 사람을 톱 10에 들어가는 excellent로 체크를 할 것인가? 붓으로 체크할 것인가? average로 체크할 것인가? 두 번째 질문은 더 당혹스럽습니다. 상기 교원의 전체 연구 업적의 양적 질적 수준은 관련 전공 분야의 국내외 유수학자들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국내외 유수학자, 국내에 해당 분야에서 잘 나가는 학자들과 비교했을 때 그 중에서도 탑 10에 들어가냐는 식으로 마치 물어보고 있죠. 이거 그래서 엑설런트라고 체크를 해줄 수 있을까 과연? 어느 정도 내가 연구 업적을 내야 여기서 엑설런트로 체크를 해줄 수 있을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거 굉장히 잘 아는 교수가 오면은 뭐 엑설런트 체크해줄 수도 있겠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오면 이 사람이 논문을 아무리 많이 쓰고 좋은 걸 썼다 하더라도 뭐 이 정도는 내가 생각할 때 국내외 유수 학자들에 비교하면 에버리지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에버리지 딱 체크해버리면 그 사람 피어 리뷰에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여기서 어느 정도가 체크가 돼야지 실제로 통과가 되는지를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음모론도 사실 나왔었어요. 여기서 모두 엑셀런트가 체크되지 않고 하나라도 굿이나 에버리지가 체크되면 그 사람 피어 리뷰에서 떨어진다 라는 그런 뭐 음모론까지 사실은 나왔었고, 그래서 이 피어 리뷰라는 게 제일 사실 곤란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피어 리뷰를 안 받고도 승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피어 리뷰를 안 받고 승진하는 방법이 가장 클리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다행히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부터는 피어 리뷰를 받지 않고 승진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라고 거기에 대해서 소개를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피어 리뷰 면제 기준이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이번에 제시가 됐는데요. 사실은 아주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뭐 꼭 달성을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보시면 공통 기준으로 교육 업적, 봉사 업적이 50점 이상이어야 된다. 뭐 이거는 사실 대부분 학교를 완전히 등지고 산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나 이 정도는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별로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공통 기준은 충족이 되는데, 그러면 이 아래 기준 중에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되는데 밑에 이 세 가지 중에 가운데 써 있는 건 너무 어려워요. 네이처, 사이언스, 셀, 란셋, 애니제임의 주저자로 논문을 게재한 사람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여기 주저자 논문 게재하기가 너무 어려운 저널들이라서 사실 이런데 뭐 논문 게재하면 당연히 뭐 그런 교수님들은 그냥 승진을 시켜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참 어렵겠죠. 쉽지 않겠죠. 임상 교수님들은 대부분 앞에 네 저널은 논문 내기가 어렵고, 란셋 같은 경우 뭐 내볼 수 있겠지만, 란셋이나 애니제임의 논문을 실으려면 멀티내셔널, 멀티센터 RCT를 PI로 진행해서 논문을 써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겠죠. 그럼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연구 업적으로 충족을 하거나 아니면 교원 업적 평가 등급을 가지고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연구 업적은 이 파란색 박스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의학부 임상만 따로 떼서 정리를 해놨는데 뭐 계열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의학부 임상의 경우에는 상위 20% JCR 주저를 6편 이상, 이 부교수 기간 중을 얘기합니다. 주저 6편 이상을 쓰면 피어 리뷰 면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교원 업적 평가 등급 같은 경우에는 직전 5개년도 중에 업적 평가 등급 A등급 4회 이상을 받으면 이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 파란색 박스 상위 20% JCR 주저 6편을 하려다 보면 A등급 4회 이상이 되고, A등급 4회 이상을 하려다 보면 상위 20% JCR 주저 6편 이상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사실 비슷한데, 둘 중에 본인이 준비하시기에 편한 걸로 준비하는 거를 목표로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뭐 상위 10% JCR 주저 2편을 또 포함해야 된다, 그러면 거의 본인이 연구하는 카테고리의 거의 탑 저널에 2편을 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힘들이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또 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피어 리뷰 면제받는 방법 중에 이제 업적 평가를 A등급을 4번 이상 맞는 거를 목표로 부교수 승진하고 나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뭐 상위 10%, 20% JCR 오리지널 아티클을 쓰는 게 제 현실에서 그때는 좀 막막하기도 했고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던 건데, 사실 하다 보니까 결국은 상위 10%, 20%를 써야지 업적 평가를 잘 받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결국은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훨씬 더 편하게 준비할 수가 있어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업적 평가서를 이제 출력해 보면 업적 평가가 총 4개 항목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게 포함되는 게 연구, 교육, 봉사, 진료, 이렇게 4개 항목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교육, 봉사, 진료는 점수가 제한이 있어요. 내가 교육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하고 진료를 아무리 잘해도 100점을 넘게 점수를 받지 못하거든요. 근데 연구는 상한선이 없어요. 내가 연구를 많이 하고 논문을 많이 쓰면은 점수가 무제한으로 올라가요. 뭐 100점, 500점, 1000점, 뭐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무제한으로 올라갑니다. 이 점수가 JCR 퍼센트하고 거의 비슷하게 점수가 나옵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이게 이제 2년간 합산한 값으로 또 제시가 돼요. 연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2년 동안의 연구 업적을 합산해서 점수를 매기다 보니까 점수가 훨씬 비중이 큽니다. 만점도 매년 달라져요. 이게 제가 처음 2016년인가에는 150점이 안 됐던 것 같은데 2021년도 평가 기준에는 40점 이상 올랐어요. 이제 모든 교수님들이 논문을 더 많이 쓴다는 거죠, 예전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만점을 충족하는 기준도 바뀌었는데, 사실 이 만점 기준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이게 과연 몇 점 정도까지 맞아야 되는지를 본인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정도 맞으면 내가 업적평가를 얼마 정도 받겠구나 라고 예측을 할 수 있죠. 결국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연구 업적이 업적평가의 등급을 결정하는 결정지표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 그렇다는 거고요. 자, 그럼 연구 업적 평가에 들어가는 그 점수가 대략 어느 정도로 계산되는지, 뭐 이게 계산법이 있긴 있는데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하고, 또 이게 정년보장 심사에 들어가는 퍼센트 계산법이랑 업적 평가 들어가는 점수랑 다 달라서 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그 여러분들 중앙대 포탈 로그인 하신 다음에 이제 논문에다가 입력을 쭉 하시면 이렇게 이제 교무팀에서 업적을 검증을 해가지고 검증 완료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검증 완료 옆에 점수가 뜨거든요. 이 점수가 대략적으로 아까 이제 말씀드린 제가 단독 저자로 오리지널 아티클을 한 편을 써서 게재했을 때 이제 100점 정도가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저자 숫자가 늘어나거나 주저자 숫자가 늘어나면 점수가 깎이고, 이제 저널의 퍼센트가 올라가면 점수가 조금 늘어나긴 합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보면은 제가 2020년에 입력했던 5편의 논문만 이제 뽑아서 한번 점수를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SCI 하위 50%, Q3 저널에
저자 2명에 제가 교신 저자 논문 냈었는데 맨 위에 1번 논문인데요. 이렇게 하니까 30.7점. 이게 적은 점수가 아니거든요. 왜냐? 여기 지금 보시면 Q1 저널을 냈었는데 4번이 Q1 저널이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국내 멀티센터 스터디에 어떻게 운 좋게 제가 교신 저자로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논문 써서 냈었는데 이게 상위 20% 저널인데 저자 숫자가 8명이에요. 그리고 1저자가 공동 1저자 2명이 있었어요. 주저자가 2명이 아니라 3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점수가 26.3점. 오히려 Q3 저널에 저자 2명이서 했을 때 교신 저자로 한 것보다 점수가 낮아요. Q1 저널인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자 숫자가 늘어나면 점수가 확 깎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SCI 상위 50%도 저자 10명의 공동 저자니까 5점밖에 안 돼. 거의 점수가 몇 점 되지도 않아요. 공동 저자는 점수 거의 못 받아요. 더군다나 저자 숫자 이렇게 많으면. 그 다음에 SCI 이 하위 50% Q4 저널에 냈는데도 저자가 3명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1저자는 이제 저희 전공이었고 제가 교신 저자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4점. 그 상당히 높은 점수예요. 저자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Q2 저널에 저자 3명이 교신 저자에서 주저자 2명, 1저자랑 교신 저자, 주저자 2명이 하니까 마찬가지로 30점.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정년보장 심사로 넘어가면 퍼센트가 좀 달라져요. 정년보장 심사에서는 공동 연구자 환산율이 있어서 여기다가 0점 몇 점을 곱하고 거기에다 또 학술지 배수, 상위 10% 학술지는 뭐 3배를 곱하던가 그렇거든요. 그런 식으로 곱한 값으로 환산이 되기 때문에 저널 퍼센트가 떨어지면은 점수가 좀 낮고 높으면 좀 높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게 비중이 조금 퍼센트가 바뀌면서 늘어나는 것 뿐이지 전체적인 점수의 패턴과 퍼센트의 패턴을 보면은 이제 대략 이해가 가시죠.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아마 이제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셨을 텐데요. 네, 결론은 논문의 전체 저자 숫자를 줄여야 됩니다. 이거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렇게 하려면 연구의 대부분을 본인이 진행을 하시고 본인이 디자인해서 주도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멀티센터 스터디에서는 저자 숫자 줄이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교실의 분위기라든가 그런 것도 좀 눈치도 보이겠죠. 예를 들어서 뭐 노교수님들 있는데 다 이름 다 빼버리고 나만 딱 넣어가지고 논문 쓰기 사실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응급학교실에 이제 주임 교수님이셨던 김찬우 교수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다 빼도 된다 그러셔서 저는 숫자를 굉장히 줄여서 전공의하고 저 2명이 쓰든가 아니면 뭐 전공의하고 저 김찬우 교수님 뭐 3명이 쓰든가 뭐 굉장히 저자 숫자를 적게 가져갈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점수를 얻기가 편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대부분 교수님들 잘 모르세요. 뭐 일부 알고 이제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신 교수님들도 계신데 커레스판던스하고 레터 투 에디터가 케이스 리포트하고 똑같이 의학부 임상의 경우에는 원저의 50%만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학술지 게재 장려금은 주질 않아요. 하지만 업적평가에서는 점수를 인정해주고 이 업적평가에서 인정받은 점수는 그대로 정년보장심사에도 이어져서 반영이 됩니다. 그럼 이런 커레스판던스는 장점이 뭐냐면 눈치를 안 보고 단독 저자로 논문을 쓸 수 있어요. 이 커레스판던스라는 게 뭐냐면 이제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저널에 논문이 투고가 되면 그 논문을 읽고 이 논문에 내가 연구하는 연구 결과는 이 논문의 결과하고 좀 다르게 나온 것 같은데 아니면 이 연구 결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이제 저자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다이렉트로 1대1로 하기보다는 저널의 지면을 이용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디토리얼 오피스로 그 논문을 잘 읽었는데 그 논문의 내용 중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분석이 잘못됐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이런 것들이 추가됐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최신 트렌드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든지 그런 식의 의견을 써서 보내는 것을 이제 커레스판던스라고 하는데 논문 오리지널 아티클의 디스커션 파트만 딱 떼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쓰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가 데이터를 막 모으고 뭐 디자인하고 뭐 IRB 받고 이런 과정이 사실 없거든요. 그런 과정을 건너뛰고 그냥 논문을 읽은 다음에 그 논문에 대해서 내가 전문 지식만 있으면
그냥 레터를 써서 보낼 수 있는 거니까 하루만 해도 써서 보낼 수 있죠. 그리고 뭐 레터 쓰는데 뭐 교실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머리를 짜서 막 디자인을 하고 막 토론을 하고 그래서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그냥 본인이 논문 읽어보고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위주로 작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여러분도 이제 경험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코레스판던스는 억셉턴스 레이트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JCR 저널들은 자기네 저널에 외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을 긍정적인 신호, 즉 자기네 저널에 퍼블리시는 논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90% 정도, 10편 정도 보내면 9편은 대부분 그냥 에디터인치프가 세션 디렉터한테 맡겨가지고 하루 이틀 리뷰하고 한 3, 4일 만에 바로 억셉을 때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굉장히 활용하기가 좋아요. 문제는 이게 언제까지 인정이 될지 잘 몰라요. 사실 이게 대부분의 빅5 대학에서는 인정이 안 돼요. 근데 중대는 아직은 50%만큼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또 이거 갖고 임상의 경우에 한해서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걸 활용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상위 10% SCI 전원, 지금 SCI2로 통일됐지만 단독 저자 서신을 보내면 이게 10% 상위 10% 전원 가산점이 있어서 업적 평가에서는 원래 이제 110점, 10% 가산돼서 110점 중에 이게 오리지널 아티클은 110점이었을 텐데 커레스판던스니까 55점으로 이제 인정을 되거든요. 아까 그 상위 20% 저널의 다기간 연구 그렇게 정말 3년 동안 모은 내셔널 레지스트리 데이터 가지고 1년 내내 고생해가지고 쓴 논문 20 몇 점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거 하루아침에 논문 읽어보고 재밌다 그래갖고 써가지고 의견 보냈는데 55점이에요. 1년에 레터 2편만 쓰면 110점이에요. 3편 쓰면은 165점. 4편 쓰면 220점이에요. 상상이 안 될 정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실제 상위 10% 저널이니까 이게 이게 정년보장 심사할 때는 학술 배수가 3으로 가산이 돼서 165%로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이게 결국 정년보장 심사의 타겟은 상위 10%, 20%를 많이 쓰라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수가 물론 이게 오리지널 아티클을 했다면 이거보다도 곱하기 2만큼 되겠죠. 엄청난 거죠. 뭐 상위 10% SC 한 편만 써도 사실 양적 기준 충족해버리고 넘어버려요. 그러니까 엄청난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거를 제가 부교수 때는 이걸 많이 안 쓰셨어요. 다른 교수님들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쉽게 점수를 받았는데 이게 이제 더 이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다 하면 점수가 다 상향돼 버리면 사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가이드라인 대로 등급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다 감안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점수가 되면 어느 정도 등급이 나올까 궁금하시겠죠. 근데 사실 몰라요. 모르는데 제가 과거 이제 4년 동안 받은 등급이랑 점수를 매칭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2018년에는 이제 2년치 연구 업적이 610점 정도. 그때 뭐 엄청났죠. 많이 받은 레터를 제가 1년에 10편인가 썼었던 것 같아요. 단독 저자로. 물론 뭐 여러 명 저자를 쓴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뭐 점수가 이렇게 무지막지한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S 등급이 나왔습니다. 2019년에 조금 줄긴 했지만 그래도 567점 나와서 2년치. 그때 S 등급. 220년에 이제 좀 줄었어요. 제 레터를 이제 그렇게 많이 무지막지하게 안 썼어요. 한 1년에 한 두세 편 정도, 2편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점점 떨어져요. 점점 떨어지는데 이 정도 맞으니까 A 등급이 나와요. 결국 연간 어느 정도 점수가 됐을 때 등급이 어떻게 나오냐 따져보니까 300점, 250에서 300점 연간 하면은 2년치 하면은 되게 이제 500점에서 600점 사이에서 S 등급이 결정이 됐었고, 그 다음 이제 이게 한 250, 연간 250점 정도, 그러면 400에서 50점 정도 사이가 되면 A 등급을 받는구나. 제가 아는 모 교수님은 이게 400점이 됐는데 A 등급을 못 받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400점보다는 넘겨야 A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뭐 공개되진 않아서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경험상 이 정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변수가 있어요. 작년까지는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업적 평가 기준이 그때 이제 교수님들 학교 내에서 전부 이제 막 조사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연구 업적 3년 합산치로 평가하는 걸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등급 구성은 학관의 누적 비율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3년 합산치로 바뀌면 연평균 어느 정도 점수에서 이 등급이 결정될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건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이제 설명드렸으면 피어 리뷰 면제는 어떻게 이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기 정년 보장을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 이 정도 도전 과제로 한번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도전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이론상 부교수 3년 차부터 조기 정년 보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부교수 3년 차 때 신청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 이유는 이제 설명드릴 거고요. 일단은 학교에서 내놓는 가이드라인은 뭐냐면 조기 교수 승진 심사의 양적 기준, 즉 JCR 300%였죠 아까. 이 미니멈 리콰이어먼트의 3배 이상, 즉 JCR 900%를 하면은 학교에서 메일이 옵니다. 조기 정년 보장 신청 대상자니까 서류를 내십시오 하고 메일이 와요. 단 이 승진 이게 기준이 문제가 부교수 재직 기간 중 교무팀 검증이 완료된 업적 기준. 보통 교무팀 검증을 하는데 최소 한두 달 이상 걸리거든요. 그리고 또 부교수 재직 기간 중에 업적만 인정돼요. 자, 여기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페널티가 나오는데 이 조교수 6년차, 7년차 아무리 해봤자 이거 여기 들어가지가 않아요. 본인이 부교수 타이틀을 달고 있는 재직 기간 중에 쓴 업적을 기준으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교수 5년차, 6년차 발령 받으신 분들은 억울하겠죠. 이게 줄어드니까. 그 다음 두 번째, 피어 리뷰 면제 조건은 이거랑 별개예요. 이거랑 별개로 추가로 충족해야 돼요. 근데 보통 피어 리뷰 면제 조건을 채우다 보면 이 기준을 대부분 채우시게 돼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단 이제 단서 조항은 뭐냐면 JCR 900%도 조기 정년 보장의 미니멈 리콰이어먼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무팀에서는. 무슨 얘기냐?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3배, 4배, 5배 어느 정도가 해야지 얘를 통과를 시켜줄지 결정된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거는 미니멈 리콰이어먼트고 여기에 충족돼서 서류를 내면은 심사를 해서 통과가 되면은 통과가 되는 거고 안 되면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하튼 단순 산술적으로 이제 계산해 봤어요. 부교수 3년 차에 조기 정년 보장 신청하려면 이게 조기 정년 보장 이제 여름에서 가을 정도 넘어갈 때 서류 내라고 오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부교수 3년 차 중에는 교무팀 검증이 완료된 게 1월부터 1월이 아니죠. 이제 그 상반기 6월 전에 퍼블리시가 되고 검증이 완료된 것만 이제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교수 2.5년에 연평균 JCR 360%를 달성해야 돼요. 엄청나죠. 그러면 이거 업적평가 기준으로 하면은 점수가 몇 점이에요? 거의 뭐 한 720점 정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약간 이제 이 조기 정년보장 심사에 들어간 이 퍼센트랑 업적평가에 들어간 점수랑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여하튼 산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좀 굉장히 비현실적이에요. 그래서 부교수 3년차 때 해서 부교수 3년만 하고 4년차 때 딱 교수 승진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있으신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고. 근데 대부분은 요거 1년 정도 먼저 승진하는 부교수 4년 차에 조기 정년 보장 신청하는 게 대상이 될 텐데 이거 마찬가지로 부교수 3.5년에 연평균 JCR 257%를 달성하면 돼요. 이게 그나마 이거보다는 현실적인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 피어 리뷰 면제를 충족하셨으면 그 다음 목표로는 이 마지막 부교수 4년 차에 조기 정년 보장 신청하는 거를 이제 목표로 삼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이거 사실은 이 부분은 조금 대학 당국에 계속 얘기를 해서 좀 바꿔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초기 임용직급이 조교수 5년차 또는 6년차인 분들이 페널티가 너무 커요. 특히 조기 정년 보장이 있어서는 페널티가 큰데 피어 리뷰 면제도 마찬가지지만 조교수 5년차로 임명되면 조교수 5년차, 6년차, 7년차 말은 부교수 1년차라고 하지만 실제 정년보장 심사에 들어가는 논문은 부교수 2년차 논문부터 들어가요. 그러니까 조기 정년 보장이 현실적으로 더 어렵죠. 1년치가 그나마 그 조기 승진해야 되는데 업적도 많이 해야 되는데 1년치가 날아가니까 그만큼 어렵겠죠. 이거 제가 2016년에 임용될 때는 분명히 이 조교수 7년차
부교수 1년차 때 업적도 정년보장 심사 때 들어간다고 저한테 분명히 그때 당시 교무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었는데 제가 녹취를 안 해놨었어요. 지금 교무팀에 물어봤더니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좀 당황스럽지만 여하튼 뭐 기록이 남아있는 게 없고 뭐 그런 세칙에도 들어가 있는 게 없으니까 뭐라고 뭐 주장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하튼 이런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럼 조교수 6년차로 임용되면 더 힘들어요. 왜냐? 정년보장 심사기간이 부교수 3년차부터인데 그러면 부교수 4년차 때 심사를 내면 1년 6개월치가 JCR 900%가 넘어야 돼요. 1년 6개월치가. 거의 이게 불가능하겠죠? 조교수 6년차 임용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5년까지, 부교수 5년까지 채우고 승진하되 피어리뷰 면제받는 걸 최대의 목표로 삼으시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래서 초임직급 3년 유지된다는 그 규정을 없애야 되는 게 맞습니다. 행정 편의상 그렇게 만들어진 규정인데 조교수 5년차나 6년차로 발령받으신 분들한테 너무나 큰 페널티 조항이기 때문에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제 사례를 예시로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6년에 조교수 5년차로 임용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만 43세, 나이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늦게 발령받았는데 사실 뭐 펠로우 마치고 카이스트 1년 있다가 또 그만두고 또 부산의 지방대학에 또 있다가 또 그만두고 경찰병원에도 한 3년 있다가 또 그만두고 로컬에도 또 있다가 또 그만두고 2014년에 다시 펠로우로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발령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지금 발령받으신 교수님들 비하면 한 8년에서 9년 이상 발령이 늦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훨씬 더 기회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조교수 5년차로 임용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큰 페널티, 아까 말씀드린 그런 페널티를 안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B등급 받았었는데 이것도 또 안 좋은 규정이에요. 우리 학교는 처음 임용된 사람들은 다 그냥 무조건 평가 상관없이 B등급을 받게 돼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타 대학에 근무를 하다가 발령을 받아서 여기로 오시는 분들은 연구 업적이 2년치가 안 되니까 차별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우대를 하기 위해서 B등급을 받게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연구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1년치 업적으로도 충분히 되고 또 대부분 교수님들은 여기서 임상교원으로 있으면서 여기 소속으로 논문을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발령받기 때문에 2년치 업적이 있거든요. 여기 소속으로. 그런데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1년 딜레이 시키려고.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하튼간 대부분 교수님들도 억울하지만 처음 1년은 다 B등급을 받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만약 개선할 수 있다라면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해 다음 해 A등급, 그다음 조교수 7년차, 원래 이제 부교수 1년차라고 저를 속였었는데 사실 조교수였죠. 그냥 7년차이긴 하지만 이때 이제 처음으로 S등급을 받고 부교수 2년차 때도 S등급 받고 부교수 3년차 때 A등급을 딱 받으니까 이게 부교수는 2년밖에 안 되지만 연속된 5해 중에 4해 이상을 A등급을 받는다는 피어리뷰 면제 조건이 충족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연히도 2019, 2020, 2021년까지 2년 6개월, 2022년 중간 정도겠죠, 사실은. 2년 6개월 동안의 연구 업적이 퍼센트를 계산해 보니까 1315%가 나왔어요, JCR이. 그래서 그 JCR 조기 승진 대상인 미니멈 리퀘어먼트인 900%를 상회하게 돼서 운 좋게 저는 작년 가을에 조기 정년 보장 심사 대상으로 통보를 받았고 서류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류 제출했는데 함흥차사예요. 계속 연락도 안 오고 올해 2월 말까지. 그래서 그냥 저는 안 됐나 보다. 어차피 2년 6개월치 여기 1년치가 논문 15편이 날라가서 2018년에 쓴 게 15편이 날라가고 나머지 2년 6개월치로 심사를 받으니까 퍼센트는 높지만 너무 편수가 확 줄어들죠. 15편이 날라가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반신반의하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통과가 잘 됐습니다. 정말 운 좋게 통과를 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2월 말에 이렇게 심사에 통과했다고 그동안 아무런 언질도 주지 않다가 2월 말 마지막 중간
메일이 오고 교무처장님께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황당했었죠. 황당한데 황당하면서 기쁘기도 하고 애매모호한 그 감정이 교차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불가능은 없다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물리학자가 쓴 책인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불가능은 없다라는 것과는 조금 맥락은 맞지는 않지만 저도 사실은 나이 43살에 조교수 5년차로 임용이 되면서 내가 과연 중앙대에서 교수까지 될 수 있을지 제가 여기 뼈를 묻을 수 있을지 잘 몰랐습니다. 확신도 들지 않았었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불가능은 없다라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새로 오신 모든 교수님들 지금 좀 막막하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단 1%라도 들었다 하더라도 불가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길을 찾아가시다 보면 모두 무사히 승진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 이미 발령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연구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아서 다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런 우여곡절 끝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부교수 때 2020년 초였던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제 막 생길 때 임상의학 연구 입문자를 위한 조언이라는 대학병원 임상 강사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강의를 타 대학에서 2군데에서 강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평이 좋아서 이걸 유튜브에 이제 제 개인 유튜브에 올려놨는데요. 시간 1시간 정도 되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전략을 짜서 통과했구나 라는 거를 조금 여러분들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 주소를 남겨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